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 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애 신입니다. 제가 컴퓨터에요. 시리가 켜 있었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전부 받아 쓰고 있어서 받아 썼기 때문에 준비한 것에 더해졌으니까 이 정도를 지우고요. 네, 됐습니다. 뭐 방송할 때 늘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급박하게 해당되는 뉴스는 아닙니다만 건강보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우리가 이것은 나한테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하고 딱 그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그 세계 비상사태를 선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고요. 그러자니 당연히 코비드 19으로 연결이 될 테고 경제, 기후변화, 의사당 폭동 사건 청문회,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가 어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전해드리지 못했던 부분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은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이런 일이 많진 않죠. 가장 최근에는 코비드 19을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었고 어쩌면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고 메시지를 연방정부에서 내놓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2명 그 발병 사례가 나와서요. 어제 오후에 발표된 것 보니까 8살 미만인데 이 두 아이는 가정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다 하는 건데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세계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뭔가 준비를 해라. 지금 뭐 코비드 19처럼 엄청난 전염병으로 번진다는 그런 경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그 경고를 했다는 것은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요? 이 비상사태 선포하는 것을 거부했었다가 했으니까 무척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5개국에서 현재 16,000 케이스 정도가 보고된 케이스만 그렇습니다. 5명이 숨졌는데 숨진 5명은 모두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고 아프리카 밖에서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원숭이 두창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금 유럽이 진앙지가 되고 있고 유럽이나 북미에서 원숭이 두창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원래 무슨 뭐 설치류라던가 이런 그 뭔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곳 그리고 처음에는 원숭이에게서 원숭이로 이렇게 됐다가 덴마크에서 어떤 그 실험을 하던 도중에 이제 원숭이로부터 이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걸린 것은 언제냐면 1970년대로 나와 있던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7월 사이 한 달 사이에 175%가 확산이 됐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175%가 확산이 됐고 변함이 없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발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끼리의 성관계를 했을 때 이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대부분은 뭐 2주일에서 4주일 정도 만에 회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은 지금 43개 주에서 2,800명 이상이 발병 케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5월 달만 하더라도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사람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뒤에는 이제 로컬에서 해외에 나가지 않았는데 감염이 됐다는 사례도 나왔고 이 케이스는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현재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번지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1958년도 이제 덴마크 연구실에서 원숭이에게 일어났고 인간에게는 1970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자이레고 지금은 이제 콩고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렇게 됐는데
천연두보다 약하긴 하지만 이제 비슷한, 그래서 몸에 이제 우리가 발진 같은 거 생기고 그 안에 물이 들어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부터 나고 뭔가 근육통도 있고 아프다가 그러다가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뭐 부분적으로 온몸에 생기고 있는데, 지금은 물집부터 생긴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원숭이 두창의 경우도 크게 아프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되고 점점 변이 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그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화되기도 한다고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원숭이에게서 원숭이에서 또 사람에게로, 사람끼리 뭐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 간의 성접촉 시의 피부 접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뭐 부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성병인가? 라고 오해하기도 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률은 아주 낮지만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꼭 남자와 남자 사이에 뭐 성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양성이 있잖아요. 남자와도 성관계하고 여자와도 성관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취향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음악가들, 클래식 음악가, 유명한 작가들, 뭐 양성이었고, 어떤 경우는 그 음악가가 속한 그 재단에서 너무 음악가의 재능이 아까우니까 오히려 막 결혼을 시키고, 동성애자,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인데 그렇게 해서 양성인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성인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번질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것을 이제 조심시키는 겁니다. 현재 아프리카 이외에서 발병한 사람의 99%는 남자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환자의 98%는 남자와 남자와의 성관계를 가져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파트너가 많을수록 이제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요즘은 코비드 이후에 악수 잘 안 합니다만, 뭐 접촉 가능하면, 특히 이제 어머 저 사람이 물집이 있네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또 상처로 들어가기도 하니까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이 코비드 19은 아주 그 가벼운 공기 내에서의 전염인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호흡기 비말, 무거워서 딱 침방울, 말하자면 침방울이죠. 근데 침방울이 무거우니까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별로 없지만, 피부와 피부와의 접촉, 내가 또 닫혀 있을 때라든가, 그리고 또 뭐 어떤 가깝게 무슨 성생활을 하는 사람의 옷이라든가 침대 시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감염될 수는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58년도부터 원숭이에서 70년대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있고요. 미국은 이미 뭐 5월 달부터 공급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진네오스라는 덴마크 제약회사죠. 30만 도수를 배분을 했고 5월부터 또 78만 5천 도수도 보건국으로 지금 보내놓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2023년도까지 500만 도수를 확보해 놓는다 하는 거니까, 이게 퍼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정부에서는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천연두는 옛날에 끝났는데, 1980년대에 끝났는데, 천연두랑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 때 그 썼던 그러니까 올드 패션드 된 백신이죠. 그것도 뭐 미국에 한 뭐 1억 도수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유행을 경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꼭 남자와 남자 간의 성생활이 아니라도 이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은 있다. 그냥 뉴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생활적인 적용이라기보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뭐 세계보건기구도 아직까지 뭐 백신 접종을 권유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사태에 불운하게도 이렇게 걸렸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4일 안에 이렇게 이제 뭐 치료제, 백신,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을 투여하는 게 최선이다 하는 것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원숭이 두창이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고 미국도 그럴지도 모른다 하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뉴스도 많이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지금 컨디션 개선되고 있다 하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코비드는 여전히 지금도 경고할 때이긴 하지만 아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다음 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조심, 경고가 아니라 워닝 사인이 아니라 be careful 하는 그런 정도, beware 하는 be careful 하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코비드 19이 점점 변이가 나오면서 이 변이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 자기들끼리 그 바이러스가 자기들끼리 더 강해져서 예전에 그 변이를 물리치고 상당히 다윈주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체제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생존인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퍼뜨리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코비드 19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그 변이가 뭐 최신 것이 가장 많은 게 BA.5인데 이 BA.5가 확산율이 얼마나 높은가, 뭐 예전 것보다 얼만큼 높다, 그 전에 것에 비하면 몇십 배 높다 막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그 증상이 어떤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냥 살짝 아프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오미크론보다 확산율은 빨리 퍼뜨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아픈 것이 대체적으로 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다지 전에 것보다 심각하지는 않다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결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 면역, 걸렸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 치료약도 있고 치료약이 지금 before, after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은 뭐 2자로 시작되는 어떤 미리 예방하는 것도 있고 감염 전에 그리고 감염 후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복용하고 있는 것처럼 팍스로비드라는 그런 치료제도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 치료제를 빨리 증상이 일어나고 뭐 닷새 안에 먹으면 병원에 갈 확률, 이런 확률은 거의 90% 줄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장기간으로 지금 롱 코비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롱 코비드가 문제인데 다 네거티브 반응이 나와도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몇 개월 안에는 사라진다고 하는데 한 뭐 2개월 정도까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부스터 샷이 미국 성인의 반 정도만 맞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부스터샷 가능하고 뭐 이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힘들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인플레이션 또 이자율 인상도 각오를 하고 계시고 또 이자율이 인상되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주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시장의 경우는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계실 테고 그럴 경우는 당연히 렌트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고 렌트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렌트비가 올라가도 대도시에서는 이자율이 지금 모기지가 30년 고정이 평균 뭐 5점 중반대 5.5 뭐 이 정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레딧에 따라서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주택값이 폭락까지 갈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 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폭락은 안 하지만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다. 지역에 따라서 그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거품이 확 터졌다가 터지는 것처럼 커졌다가 터지는 것처럼 그 상황은 주택시장에서 금방 올 것 같진 않습니다. 역시 경제와 기후변화는 조금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그 행정명령을 뭐 23억 달러 정도를 너무 더워지고 너무 추워지니까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비, 온방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뭐 이 정도의 행정명령은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3천억 달러 이상 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회사도 지원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친환경적인 것을 물건을 만들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 자동차에서부터 작은 가전제품까지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던 꿈이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 연방 상원 의원이 no, 민주당 의원이 say no 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Build Back Better 거의 5,550억 달러고 그 가운데 이제 뭐 3천억 달러가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안인데 이 부분은 한국 분들도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클린 에너지에 관해서 또 그 큰 사업을 하시는데 하청업체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세일스 디파트먼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멈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놨는데 그 행정명령이 좀 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공화당이건 누구건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플랜 B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아니라 규제와 표준을 조금 강화하는 거. 그런데 이것도 얼마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연방환경청이라도 어떤 회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져야지만 모든 큰 일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주정부 차원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주정부 차원의 기후변화에 관한 조치는 누가 뭐라 해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으로써 이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총기 규제라든가 또 무슨 이민자에 대한 처우 여러 가지 그 리버럴한 낙태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4년도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 결국은 텍사스주에도 지난번에 플로리다주의 광고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그 보수성을 어떤 비판하는 광고를 했던 것처럼 어제 텍사스주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하고 낙태 불법인데도 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성공하면 $10,000 현상금을 준다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기, 불법 총기를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 총기를 만들거나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시리얼 넘버도 없고 이렇게 할 때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고소했을 때 총기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성공하면 $10,000를 준다 하는 형태로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게빈 뉴섬 흥미로운 질문이래요. 이거 지금 시리가 열려 있다는 건데 전화기에서 열려 있어서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흥미로운 질문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국내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의 배출량 이런 것들을 이산화탄소 오염 배출량을 조 맨신 의원이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지키기 힘들게 됐고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조 맨신 의원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아니면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그 나라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도에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도 4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세우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최근에 겪고 있는 미국의 무더위, 유럽의 무더위 이런 것이 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는 100%가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잡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이참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확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큰 주가 아니고 작은 주에서는 네브라스카 같은 주에서도 또 네브라스카는 좀 보수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만큼 엄격하진 않지만 뭔가를 가지고 나오고 있고 일리노이주
그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40억 달러를 기후변화를 막는 대책금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요즘 흑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2030년까지 생산되는 전기의 60%를 재생에너지로 한다는 목표입니다. 2030년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이 캘리포니아주는 벌써 35%였거든요. 거기서 많이 증가된 거죠. 캘리포니아주는 가솔린 세금도 어느 주보다도 비싸고 한 주를 빼고는 비싸고 이런 형태로 꼭 게빈 뉴섬이 아니라 게빈 뉴섬 이전에도 또 뭐 제리 브라운, 나이는 많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자유롭고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제리 브라운이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주지사 할 때도 얼마 전에 주지사를 했을 때도 항상 이 사람은 친환경적인 것 이런 걸 해왔잖아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시그니처인 거죠. 친환경 정책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시즌 1, 시즌 2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썸머 시즌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청문회 6월부터 6주일이었던가요? 해서 8회 마지막에 이제 187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 187분이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해서 거기서 어떠한 그 폭력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3시간 7분 동안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해서 썸머 시즌 의사당 폭동 사건 청문회를 쭉 리뷰를 해보면 이 청문위원회가 많은 그 증인들에게 얘기를 듣고 증거 자료를 종합을 해서 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기획을 했고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하고 하는 동안 팍스뉴스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다이닝룸에서 백악관에서 보면서 심지어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백악관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그 장면을 찍고 싶어 해도 사진사도 오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그 텔레비전으로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날 3시간 7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은 대통령이 어디에 전화한 것도 없고 전화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백악관 기록으로는. 근데 전화한 사람 많잖아요.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빨리 뭐 좀 하십시오. 한 사람 많잖아요. 대포폰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적으로는 연방법무부가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란 진압을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서약 대통령의 임무를 깬 것이고 의회를 지킨다는 것도 깬 것이고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갖고 놀았네. 그 애국심을 무기로 만들어서 의사당에 들이대도록 했네. 이게 리스 체니라는 9명 위원 가운데 2명 공화당인 리스 체니 2명 가운데 1명인 리스 체니가 한 얘기인데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몇 주일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보수적인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태어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처럼 애국자는 보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애국자인데 트럼프는 애국자가 아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애국심을 악용했다는데 리스 체니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통령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경호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던가. 이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경호원과 부통령의 경호원은요. 어차피 본인들의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서약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통령 앞에 5피트, 10피트 저 앞에 폭도들이 막 무기를 들고 서 있고 그 사이에는 6명의 경관밖에 없고 경호원들이 있었을 때 난 죽었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say goodbye 했다는 것은
그런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가. 그 경호원들이 대통령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겠구나, 그게 온건하게 표현해서 갇힐 수도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걸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어떤 케이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용기가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네,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걸 못하네 라고 트윗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부통령을 참수시켜라, 교수형에 걸어라, 교수형 만들어 가지고 갔잖아요, 밧줄까지 전부. 그런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의회의 그 증언을 피한다던가 피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했는데, 마크 메도우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마지막 비서실장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그 케이시 그 허친슨이라는 젊은 20몇 살이었죠? 25인가요? 26인가요? 그 보좌관이 딱 물꼬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보좌관들이 마지막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를 그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국민들이 내리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 법무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도록 의회에서 보여준 거지만, 의회에서 법률가들에게 보여준 게 아닙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부분을 8번의 시리즈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비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랬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 아닐까를 민주당, 이 조사위원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고요. 트럼프가 형사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62개 소송을 했는데 1개만 빼고, 1개도 뭐 그게 뭐 바이든 부정선거다라고 한 건 아니고, 다시 좀 개표 좀 해봐라,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연방 대법원을 포함해서 22개를 소송을 해서 21개가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1년이 뭡니까, 1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났고, 그런데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야지 되는가,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라졌다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 지금 68세인데 어제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소환했는데, 나 특권이야, 너 지킬 수 있어 했는데, 의회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싶어 한 것은, 본인이 전쟁룸이라는 워룸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1월 6일이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1월 5일 본인의 팟캐스트 리스너들에게 마치 1월 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과 미팅도 가졌고 기획됐었다 하는, 그런 건가 아닌 것인가를 분명하게 증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불렀더니, 난 대통령의 뭐 전략가였고 뭐 특권이 있고 해서 의회 모독죄로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가지 다 유죄 판결을 내려서 10월 달에 선고 공판이 있는데, 당연히 뭐 이 사람 그 이후에 항소는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 선고 공판에서 이 케이스가 한 케이스당 최소 30일에서 최고 1년 징역형입니다. 그럼 최고 2년 징역형이라는 것이고, 벌금도 뭐 $100에서 $10만 까지 갈 수 있는 그 케이스이거든요. 법무부에서는 이 스티브 배넌에게 법 준수하는 것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복잡한 케이스도 아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케이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티브 배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심원들에게 뭐 다 고맙다, 수고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오늘 내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다, 항소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스티브 배넌도 만약에 항소하고 시간 끌고 그 사이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하면은
사면받을 수도 있죠. 다 그런 저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무엇인가 그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랠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시장, 각 지역의 시장들을 민주당을 공화당으로 바꿔놓지 않은 것, 거기에 손대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재선되면 절대로 민주당이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야. 2번 다시 허용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룰, 지배한다는 뭐 룰, 이런 비슷한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내가 그 로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로컬 선거 로컬에서 하는 거잖아요. 로컬 시민들이 어떠한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하는 형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리지에서도 그 연설한 거 보면은 미국에 지금 많은 적이 있습니다. 밖에도 적이, 외부의 적 같은 건 많잖아요.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국가 내부를 화합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 무찔러야지 될 적의 대상으로 보면서 두려움을 키우면서 인기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이 항상 위험하고, 이 사람이 뛰면 뛰어서 위험하고, 뛰지 않으면 뛰지 않아서 위험하고, 지면은 져서 위험하고, 내가 안 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기면 더 위험한 거죠. 그런 형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일부는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알죠. 저 사람들이 참말을 말하는가, 거짓말을 말하는가. 그럼에도 내가 트럼프를 지지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 전에는 박스나 뉴스맥스나 에폭타임스나 뭐 아메리카 원 네트워크나 이런 데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겠죠. 어느 정도라도 그게 의사당 폭동 사건의 청문회에 아주 그 중요한 효력, 성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리스 체니가 공화당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험해 하면서 탄핵표도 던지고 이런 것을 공화당인데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리스 체니가요, 와이오밍주에서, 이 사람 중진인데, 중진 자리도, 중진 어떤 위치도 뺏겼지만 중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지금 선거에 나가니까 하원 의원이니까요, 2년마다 한 번씩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어떤 후보에게 22%포인트 지고 있습니다. 이 예비선거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딕 체니의 딸이고. 아무튼 많은 공화당에서도 지금 저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용기가 있네 라고 얘기한 리스 체니인데 22%포인트 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늘, 어제였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는 꼭 같이 붙어 다니고 상하, 명령하고 복종하는 그 관계였던 게 딱 달라져서 애리조나에 두 사람이 갔는데 각각 따로 갔습니다. 주지사 후보를, 다른 주지사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펜스가 지지하는 주지사 후보는 뭐 좀 공화당의 전형적인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인물은 선거는 가짜야 라고 하면서 트럼피즘을 홍보하는 인물,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8월 2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있었고 결론이 나와서 결국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말 카쇼기라는 저널리스트를 살해한 그 MBS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라고 회담을 한 것을, 아니 왜 악당에게 그렇게 해줘 하면서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적인 무대로 올린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본인이 이제 굉장히 그 전문가이고 뭐 러시안이고 또 그래서 러시아 문제도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과도 굉장히 그 지식이 많고 하는 사람도 이건 그냥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보는 것이 불쾌했지만 했었어야지 되는 절차다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해리 트루만도 조셉 스탈린과 악수를 하고 리처드 닉슨도 모택동과 마오쩌둥과 악수를 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중동이 조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좀 멈춰지고 이번에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민간 항공기까지 영공을 다 개방했잖아요. 그 전에 개방하지 않아서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가려면 돌아가고 이랬었던 것을, 그렇게 중동이 조금 안정되면 미국도 숨을 돌릴 수 있고 중국을 신경 쓸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인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번에 빈 살맨을 선거 공약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디스트로이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다가 가서 회담을 하게 되는, 이게 국제 정세고, 최고 지도자가 어떤 때는 뭐 자기의 이상, 이념, 철학, 정치적인 것 이런 걸 포기해야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머릿속에만 두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오일 생산국이고 오일을 생산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력이 있는 국가니까요. 그걸 미국이 딱 각을 세우고 포기해버리고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좋다구나 하고 손잡고 미국이 더 약해질 수 있는 힘들을 형성해 나가겠죠. 그런 국가들이, 세 국가가.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5개월입니다. 오데사 항구를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식량이 뭐 밀이라든가 해바라기 기름이라든가, 한국에서도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뭐 튀김 하실 때 쓰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묶여 있던 것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곡물값 당장 뭐 어제 보니까 뭐 거래하는 거 보니까 6% 정도 내려가는데, 언제까지 그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것을 풀어주고, 러시아는 뭐 비료 수출 같은 거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원래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에너지 이런 것은 제한을 했지만 곡물을 제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훔쳐다가 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것을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씨 같은 것을 그 오데사 그쪽 다른 또 두 군데 항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터키와, 그게 또 터키의 수역과 다 연관이 있으니까 유엔이 앞장을 섰는데, 유엔이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밀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굶어 숨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유엔 발표에 따르면 매일 밤 8억 2,800만 명이 배가 고프고 45개국에서 5천만 명은 기아, 완전 굶주림이라는 겁니다. 한국 인구만큼이. 그런데 또 나머지 국가는, 미국 같은 국가는 곡물 값이 오르고 2월부터 전쟁을 치러서 지금 5개월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바로 특히 그 오데사 그쪽 아조프 항구를 점령을 해서 우크라이나 것이 못 나가게 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상륙 작전을 막으려고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해수역에 지뢰를 심어놨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협정으로 인해서 휴전, 이 부분에 있어서 곡물, 여기에 협정으로 인해서 뭐 지뢰도 풀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대신에 그럼 러시아가 이걸 왜 해주지? 러시아가 이걸 왜 해주지? 궁금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그 비료 이런 것은 조금 비료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그 푸틴이 유턴한 거잖아요. 그 항구를 열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우크라이나에 돈이 생기고 좀 숨을 쉴 수 있고, 날마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적자인데, 그런데 그런 유턴이, 이래서 터키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도. 중동과 그 주변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과 다 척지면 안 되겠구나. 터키와도 지금 척지면 안 되죠. 터키를 통해서 또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푸틴이 이란을 방문해서 가장 큰 성과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가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동부 지역의 일부를 탄환을 했고, 러시아는 독일을 통해서 유럽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하고, 독일에도 에너지 공급하는 그 노드 스트림 그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최대 40%까지 전에 하던 것에 그 정도는 한다고 하고요. 또 퍼스트 레이디,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젤란스카, 라스트 네임은 젤렌스키의 젤란스카고 오자로 시작되는데, 그 퍼스트 레이디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다른 나라 지도자의 와이프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이랍니다.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연설 이후에 미국이 또 다른 그 어떤 그 무기 지원 같은 것도 약속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와이프 그 젤란스카는 스크린라이터였어요. 17살 때 대학교 다닐 때 두 사람이 만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믹 배우, 코미디 배우였고, 그 코믹 배우의 말하는 거를 써준 그 프로페셔널 그 스크린라이터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도 와이프가 싫어할 거라 아니까 뭐 언제까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도 아이들과 어디 가서 피신해 있다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돌아오고, 그때부터 아,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런 전쟁이 일어난 국가의 퍼스트 레이디로서는 가만히 내가 밖에 나가고 노출되는 걸 싫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지금 전쟁을 치르기까지 남편이요, 2년 반 동안 내가 변했다, 나에게 걸린, 내가 갖고 있는 운명, 그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혼자 샤이하니까 이렇게 있는 걸 좋아했는데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 특히 이렇게 전시의 국가의 퍼스트 레이디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도 만나고, 미국에 와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그 전에 국무장관도 만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고,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원래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원래 모스크바에서 활동했잖아요. 돈도 잘 벌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이 뿌리, 우크라이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주이시잖아요. 남편의 부모가 뿌리가 있어서 키브로 와서 키브의 역사도 공부하고 언어도 더 많이 공부하고, 그전엔 러시안으로 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17살 아들과 17살 딸과 9살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나에게 걸린 운명이 이런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항상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의 사이에서 하고 싶은 일을 무척 많이 선택하는 타입이거든요. 좀 지나치리 많지. 모두 하고 뭐 세탁소도 가고 빌도 내고 모두 하고 해야지 되는데,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잠자다가도. 그러면 저는 그것만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뉴스를 알고 더 제대로 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탁소도 갔다 오고 뭐 장도 보고 뭐도 보고, 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안정될수록 제가 뉴스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는 나에게 온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 하는, 이걸 굉장히 이번 주에 저는 느낌이 컸습니다. 오늘 토요일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뭐 영어 표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